자, 오늘의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중에 2위와 4위를 한 건데, 일단, 김무성 대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과 여러 가지 메시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X 그 X인데 잠시 후에 저희 패널을 통해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 입에 담기 힘든, 평소에 입에 담았다고 상상하기도 힘든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았는데 그런 이야기부터 얘기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는 박민혁 차장. 청와대는요, 어제 기획했던 오자회동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모두가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안 했으니까 웬만큼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로 보면은 명분과 실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냐.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실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아니면 기타 뭐 한중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할 말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요. 오늘 있었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입니다.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오전이 아니고 식사하고 나서 일부 기자들과 티타임을 했어요. 티타임을 하면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어제 브리핑이 좀 미진했습니다. 제대로 발언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어서 본인이 한 번 더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던데 예전에 저에게 EX 그 X 하셨잖아요. 이 X는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긴 할 텐데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입에 담은 것도 첫째 놀랍고 두 번째 원유철 대표가 꼭 이렇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도대체 대통령이 이 X 그 X라는 상서롭지 못한 표현을 왜 썼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3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당시 2012년 8월 5일자입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장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지 계산은 직원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의 주인이 박근혜 의원입니다. 이때 이제 나옵니다. 문제의 발언이. 그 X 서슬이 펄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이게 어떤 거냐면 2012년 8월이면은 새누리당이 이 위기가 있어서 비대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현영이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 헌금을 주고 비례대표가 됐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거를 갖고서 이종걸 당시 의원이 비판을 했고 그 공천 헌금이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박근혜 당시 의원을 향해서 이종걸 당시 의원이 근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종걸 원내대표 당시 의원은 어떻게 해명을 했었나요? 당시에 이 이종걸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근연 이런 표현을 트위트에다 쓰니까 발칵 뒤집혔죠.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시에 깜짝 놀라서 바로 트위터에 다른 글을 띄웠습니다. 그녀는을 빨리 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3년 전의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춰낸 거죠. 자, 그러면 박민혁 씨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3년 전 일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원유철 대표는 왜 이걸 공개했는지. 당시 분위기를 이제 전에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더 사실상 상대방은 무섭겠죠. 어제 상황 얘기잖아요. 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접견실에서 이제 다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아까 말씀대로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했더니 이종걸 원내대표가 깜짝 놀라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네. 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하루가 지나서 뒤늦게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려요. 네. 운영위에 이 당사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청와대 참모들과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어서 네. 알아보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리핑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원성도 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많은 것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네. 이제 새롭게 신박으로 이제 부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알고 네. 있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게 결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 향후 또 어떻게 굴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 정치가 정말 삭막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여당의 원내대표라든지 또 여당의 대표가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감싸주고 오히려 옹호해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찰의 날이죠. 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일선 경찰서를 찾아가서 굳이 영화 베테랑 얘기를 하면서 이 김무성 대표의 이 사위의 마약 사건을 들춰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그때는 죄송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충성을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공개했을 수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다 무너졌다. 그게 우리 현재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런 거겠네요. 자, 대통령 향해서 서슬퍼렇게 얘기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서면 다 누구나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해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나온 것 때문에 야당에서 사실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비판이 굉장히 등등했는데요. 그 음성을 저희가 직접 모아봤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제가 발견한 최대 성과는 나는 완벽하고 옳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독선적인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답이 없는 대통령, F박정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북극에서 있지도 않은 코끼리를 찾는 듯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대표까지 불러서 1시간 50분 동안 대변인 배석도 없이 받아잡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물파스라도 좀 가르십시오. 네, 청와대 나올 때 물파스 안 주던가요? 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제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제 어제 대변인이 없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열심히 받아 적었잖아요. 그래서 물파스 주느냐 했는데 네. 사실 기록의 문제 때문에 어제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대변인이 못 왔으니까 휴대전화로 내가 녹음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네. 이제 대변인 참석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와 대표하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속기록을 좀 네.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나와서 네. 브리핑을 정확히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 참석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네. 요즘 이제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보이면서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러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법정인 줄 아세요.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관행상 청와대 내에서 외부 인사가 녹음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나요? 관행상 안 하죠. 그러니까는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녹음하는 경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네. 첫 질문 자체도 조금 좀 오버해서 얘기가 된 거고 근데 답변도 뭐 썩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해프닝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제 배석자 중에 이병기 비서실장도 있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있었는데, 아, 배석한 현기환 수석도 외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덜 적을 테니까 한 부 좀 카피한 걸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네. 그런데 뭐 정무수석도 사실은 네. 이 적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대변인이 있는데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수석이 적기에도 그런 상황이니까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아하. 자, 근데 김무성 대표도 그랬고, 어쨌건 이 메모하는 문제 때문에 배려 문제, 뭐 작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네. 큰 본질도 다퉜지만 작은 사안도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행을 좀 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놓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어떻게 결산하고 있나요? 네. 우선 야당에서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의 평행선만 달리는 주장을 나열하고 끝났다. 네. 예상했던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청와대 회동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뭐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는 게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회동 전까지 양당 대변인을 배석시키느냐, 청와대 대변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질문은 뭘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계속 싸웠죠. 그리고 또 질문자들이 받아 적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농구할 때 올코트 프레싱을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회상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서로 브리핑이 달랐네, 빠진 게 있네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당 대변인을 배석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런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티격태격을 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지금 저희가 잠시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올랐네요.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당하고 야당이 모두 자기 자신의 주장을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일주일 사이에 지금 찬성이 6%가 더 내려가고 반대는 오히려 5%가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국민들이 여야의 서로 주장, 논리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당의 전체적인 내년 총선 전략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교과서 문제로 찬성 반대, 특히 반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새누리당의 지지율로 그리고 내년 총선 전체적인 전략의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런 상황에서도 왜 지지율에 신경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당하고 청이 한 몸이 돼서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형세지만은 앞으로는 당하고 청이 좀 더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오자 회동이 사실은 조금 뒤에 열릴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반대 여론이 많이 높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빨리 오자 회동을 앞당겨서 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추세를 봐야 되니까 관전 포인트는 조금 뒤에 이제 며칠 뒤에 나올 어떤 추세를 한번 보면 박 대통령의 얘기가 제대로 먹힐지 안 먹힐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큰 틀의 얘기도 해봤지만요.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책으로 배우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메시지를 매일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건 오늘도 뭔가 하나를 내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를 굉장히 좋아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은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성출판사에서 만든 한국사 자습서 246쪽에 있는 문제인데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좀 한번 풀어주시죠. 저 문제가 나오죠. 수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가 이런 문제 풀어본 게 한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만경대는 외우신 거죠.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성지입니다. 그럼 저기 수령은 누굴까요?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일 텐데 만경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주체사상, 유은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선대국록, 국방위원장입니다. 정답은 1번 주체사상을 내세웠다죠.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내세워서 김정일, 김정한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네. 유은 통치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다는 거. 이거 김정일이잖아요. 네. 선군 정치 김정일. 선군 정치하기 때문에 국방위원장 김정일. 그렇죠. 사회주의 강성 대국록도 김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주체 사상을 내세웠다는데 글쎄 우리 고등학생들이 저거를 저렇게 자습서에까지 외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자습서에서 이 문제를 냈다는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김일성을 잘 배우고 알아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강론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두지 않으면 시험이 나왔을 때 틀릴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의도라면 뭐 새누리당 이래서 걱정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거는 저거는 네.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자습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다만 저걸 보면은 뭐 저기에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 그렇죠. 1번은 김일성에 관련된 것이고 2번에서 5번까지는 모두 김정일과 관련된 그렇죠. 얘기인데 저거를 만약에 그냥 학생들이 그대로 보고만 지나갔다 하면은 네. 마치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네. 저기에 보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주체사상의 어떤 내용,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생각이고 그리고 청와대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에서는 반응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그렇군요. 중요한 것이 네. 이 왜곡된 교과서라든지 한쪽에 치우친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면 고쳐나갈 것인가 바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답을 내놔야만 국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강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얘기는 그러니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롭게 만들 교과서가 친일 미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지금 공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이제 친일 독재로 미화하는 것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면서 대통령 이제 방어하고 보호막을 치는 얘기까지 해놨네요. 네. 어제 완전히 김무성 대표는 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요. 그러니까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나온 반박입니다. 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대표가 말할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정치 인연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리저리 많이 엮여 있는데요. 자, 지난 10년간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정치 역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같이 보고 관련한 내용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제가 당에 가는 대로 제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년간 일관되게 호위무사의 역할을 해온 것 맞습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뭐 원한이나 이런 게 없는데 네.
두 사람이 네. 서로 스타일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꼼꼼한 일처리, 네. 또 이런 분들을 많이 좋아하는 반면에 네. 김무성 대표는 또 굉장히 호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의 사람에 대한 성격 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떠한 논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두 분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반이 돼서 논란이 될 때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번에도 오자회동에서 호위무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직접 네. 싸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쪽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싸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고 주변에서 만든다. 싸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친박 핵심들과 싸운 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절대 그런 일은 네. 없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 쪽 설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네. 안타까운 게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과 네. 독대를 조금이라도 좀 많이 하면 서로 이해를 많이 할 텐데 네. 주변에 그 다른 친박들이 그걸 가로막아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혀 각을 세운 적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네. 네, 이런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충성이라든지 또 네. 생각하는 배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그 배신의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한 상하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배신을 했다거나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언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바로 이 가신그룹과 같은 수직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적을 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 아주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친박계의 손범규 전 의원이 예전에 저희 그 이명박 대통령 비사를 동아일보에서 연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를 대할 때는 아씨와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박 대표, 대통령도 편하게 받아들인다. 김무성 의원이 박 대표 안 된 것은 아씨와 장수, 공주와 왕자,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어떤 주종관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바로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왜 멀어졌는지 여기에서 해답을 역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도 옛날에 이제 2007년 경선을 치르면서 현장을 봤어요. 네. 봤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정으로서 캠프를 이끌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죠. 기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보통 후보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박 의원 이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호칭서부터. 잠깐만요. 김무성 당시, 그러니까 2007년 경선 때인데 네네네. 김무성 의원이 박 의원 이쪽으로 오시죠 그랬다는 거죠. 그쵸. 후보님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네. 내가 말을 실수했네 그러고서 후보님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요번에 이제 안심번호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네. 대표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1인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네. 사실상 2인자도 아닌 2인자가 1인자의 권한을 어떻게 건드리는 게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안 좋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안팎의 얘기가 뭐 그런 식입니다. 네. 자, 역사전쟁, 교권전쟁이 여야 간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오자회동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막을 치려는 노력을 보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가 1년, 2년 후까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정치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자, 청와대 출입하는 동아일보 박민혁 차장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요. 또 기사 쓰러 가셔야 되니까 네.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